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여의부감의 정유현입니다. 네, 5월에 들어서면서 자외선 걱정되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벌써 서울과 부산 등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높음, 매우 높음 등을 기록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자외선 A 같은 경우에는 유리창을 뚫고 피부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창 넓은 실내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실내에서도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또 외출하실 때에는 각막 보호를 위해서 자외선 차단 지수가 있는 선글라스를 챙겨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의보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원장님 모셨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반덕진 원장님, 이대희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건강한 장이 건강한 몸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장 트러블만큼 흔한 증상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보면 이 장과 관련해서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뭐 장내 미생물, 장내 운동, 뭐 장내 독소. 유명한 그리고 광고 카피죠. 장까지 살아가는 유산균까지 정말 다양한 그런 광고 카피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장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장기인지 궁금해요. 먼저 이대희 원장님 설명해 주실까요? 장은 소장과 대장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네. 소장에서는 대부분의 영양소를 흡수하게 되고요. 대장에서는 수분과 비타민 K 등을 흡수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영양분을 흡수하는 장기이다라고 알면 될 것 같은데 또 제가 알기로는 이 장 내에 100쪽의 미생물이 함께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반 원장님 추가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인체 내에는 다양한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이란 우리 몸에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 곰팡이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인체 내에 있는 대부분의 미생물은 세균이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장내에 있는 이 세균은 우리가 섭취한 영양분, 그다음에 대사상물, 약물, 비타민 같은 경우를 이제 흡수하고 순환하고 합성하는 데 관여하고 장벽의 안정성을 유지시켜서 병원체의 감염을 막는 1차 장벽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중화시켜서 이제 면역계의 반응을 일으키고 그리고 신경전달 물질, 비타민, 뇌화학 물질을 합성하고 그리고 염증 경로의 통로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영양분을 흡수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을 해독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것도 바로 장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장 기능이 떨어지면 노화가 빨리 온다.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 원장님,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장 기능이 저하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장내 세균들이 그 역할을 잘 하지 못하게 돼요. 몸의 노폐물이 장 속에 쌓이게 되고 장내 환경이 이렇게 좋지 못하게 되면 몸에 유익한 균들이 적어지게 되고 그리고 유해한 균들이 많아지게 되어서 장내 환경에 불균형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면 평상시하고 다른 장의 환경이 되기 때문에 장에 염증성 질환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대장암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노화를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다양한 자가 면역 질환들, 예를 들어서 류마티스 관절염, 천식,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 그리고 다발성 경락증이나 최근 연구에서는 갑상선 질환까지도 다 연관이 되고 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의 기능 하나만으로 우리 몸의 노화는 충분히 촉진될 수 있기 때문에 무심코 지나가지 말고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실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노화인데 이 장 건강이 노화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장 건강 신경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주제로 이 현대인의 고질적인 질병으로 꼽히고 있는 질환이죠. 바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10%에서 20%가 이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반 원장님,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 어떤 질환이고 또 어떤 증상을 이제 내포하고 있을까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기본적으로 검사상의 이상이 없으며 배변 이후에 완화되는 복통, 즉 화장실을 갔다 와서 완화되는 복통과 불규칙하게 배변하는 패턴, 갑자기 복통이 나서 화장실을 가는 게 수시로 정해지지 않고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네. 대변 형태가 변화하는 경우인데, 이 대변 형태라는 거는 설사도 가능하지만 변비도 가능하고 설사, 변비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반복돼서 나타나는 장관 질환이고, 특히 갑작스러운 그 복통과 그리고 불규칙한 배변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때 크게 장애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사교적 만남이라든가 여행을 간다든가 할 때는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 때문에 크게 불안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 생활 그리고 학교 생활 속에서는 이걸로 인해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뭐 생명까지 위협하는 건 아니겠지만 일상생활에는 많은 영향을 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두 분 원장님들은 장 건강이 어떠하신지 좀 저는 궁금합니다. 먼저 반 원장님 어떠하신가요? 예, 저는 장 건강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네. 주기적으로 몸 상태를 체크를 해서 한약을 보면서 장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음식이 불규칙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장이 원활하지 않고, 즉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실은 조금 자주 가거나 복통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네. 꼭 그럴 때는 배를 따뜻하게 해주면서 동시에 한약 처방을 꼭 복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좋은 편이시지만 상황에 따라서 가끔은 또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을 겪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약으로 다스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 원장님은 어떠하신가요? 저 또한 건강한 편이긴 한데 가끔 너무 예민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속이 불편할 때가 있어가지고 3일에 한 번 정도, 한 끼 정도는 샐러드나 부드러운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원장님? 네, 평소에 이렇게 장 건강이 좋으시지만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신다는 부분은 저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뭐 성인이 되어서는 괜찮은데 10대 특히 이 학업 스트레스를 받을 때 과민성 대장 증후군 때문에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스트레스도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청소년들 과민성 대장 증후군 많이 호소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특히 청소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학업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빈도도 높고, 또한 이제 바쁜 학업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사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최근 연구 보고에서는 그 수능을 앞두고 나서 점차 병원을 찾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도 바쁘지만 식사를 규칙적으로 한다든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스트레스가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요. 또 이 밖에도 음식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모두 처음부터 이 증상을 다 안고 태어난 건 아닐 것 같은데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높은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네, 평소에 소화기가 민감하고 약한 체질들, 즉 그래서 평소에도 작은 스트레스에 잘 체하거나 음식이 바뀌거나 했을 때 잘 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은 스트레스 변화에도 손쉽게 이렇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발생할 수가 있으며, 동시에 스트레스에도 민감한 체질들, 장은 평소에 건강하다 하시지만 작은 말에도 쉽게 상처를 받거나 그 스트레스 받은 거를 해소하지 못하고 담아두고 있는 경우에도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사람에 따라뿐만 아니라 현재 그 연구된 그 원인으로 분석하기로는 소관의 운동에 변화가 생긴 거거나, 그다음에 중추신경계 조절의 이상, 그래서 그 장내 세균총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 내장 감각의 기능이 과민된 경우, 그리고 장의 감염이 염증이 자주 반복된 경우, 유전적 요인, 스트레스 등 이런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장내 상황이 변화한다거나 또 스트레스 그리고 유전적인 원인까지 정말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게 바로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말 그대로 증상으로 보는 질환이기 때문에 뭐 영상 촬영이나 피 검사로 알아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증상에 따른 진단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증상에 따른 진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적어도 3개월 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반복되는 복통이 있으며 음. 동시에 그 배변과 연관되는 복통이고 그리고 배변 횟수의 변화와 연관되거나 대변 형태의 변화가 연관된 경우 등에 해당될 때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에 해당될 때 보통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진단을 하게 되는데 네. 쉽게 얘기해서 3개월 동안 한 번 이상 배가 아픈데 어느 순간 설사가 됐기도 하고 변비가 됐기도 하고 설사와 변비가 반복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특히 의심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특징적인 증상은 다른 것보다 화장실을 다녀오면 복통이 사그라들고 안정되고 네. 특히 야간에 잘 때는 복통이 가라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오히려 야간에 통증이 더 심해진다든가 네네.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통증이 더 심해진다 아니면 변이 갑자기 피가 보인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아니고 다른 질환도 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비롯해서 이 장 질환들은 확실히 배변과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배변 활동 이 패턴에 변화가 생겼는지 그리고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볼일을 보신 이후에 내 대변이 혹시 변화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소에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증상을 세세하게 짚어보면서 대장성 과민 증후군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슷하면서도 이 다른 구별해야 할 질환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대표적인 복통이라든가 배변 패턴의 변화가 나타나는 증상이 50세 이후에 처음 생겼다면 처음 생기는 경우나 그다음에 혈변이 있거나 체중이 감소했다든가 빈혈이 동반되거나 그리고 가족분들 중에 대장암이 있었거나 염증성 장질환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돼서는 네. 기질적인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그다음에 대장 발음 조영술 검사, 복부 CT, 혈액 검사 등이 같이 해서 기저질환이 없는지를 반드시 배제해야 됩니다. 그 기저질환의 대표적인 것들이 유사한 질환으로서 크론병이라든가 궤양성 대장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병들은 좀 더 병의 경과가 많이 힘들기 때문에 네. 요거는 먼저 배제한 상태에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진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50세 이상일 때 갑자기 이런 증상이 발현이 됐다, 혹은 가족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떤 건강 상태일 때 이런 반응이 오는 걸로 여기고 있을까요? 네. 한의학에서는 앞서 말한 원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여 그걸로 통해서 치료에 이제 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스트레스로 인해서 감정 변화가 생겨서 대장, 장의 기능이 떨어진 경우를 우리는 간울비어라는 상황에 비추어서 치료를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우리 몸이 특별한 원인 없이 오랫동안 설사가 되게 되면 체내의 에너지 대사가 원활치 않게 되어 생기는 경우를 한혈착잡이라고 하여 여기에 네. 맞춰서 또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규칙한 식사가 되게 되면 우리 몸에 만성 염증이 생기고 이런 만성 염증은 체내의 독소라든가 열을 축적하게 되어서 비위습열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선천적이나 후천적으로 위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비위허약이라고 하는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도 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슷하지만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으로 기능이 떨어진 거 외에 처음부터 태어나실 때부터 기초대사의 기능이 저하된 상태인 비신양어라든가 음호장조의 상태의 경우에도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고 네.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너무 오래된 경우에 오래된 염증 물질이 축적된 경우에 한습 저체라든가 장도어체, 담열 중조 같은 경우가 발생하여 이 경우에 한해서도 어혈을 치료하는 제제라든가 담음을 치료하는 제제를 통해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정말 다양한 원인으로 구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한의학적으로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 기능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장 기능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까요? 예, 우리 한의학에서는 감정과 몸이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감정과 몸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 감정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생기게 된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충분히 그 원인과 진단과 치료에 응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평소에 서기가 약한 체질인 분들 같은 경우는 작은 스트레스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충분히 발생될 수 있고 네. 평소에 장이 건강한 분들도 장의 건강을 과신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면 갑작스럽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발생하여 오랫동안 또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감정과 굉장히 그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치료하기에는 환자분을 먼저 안심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과민성 네. 대장 증후군이 충분히 치료될 수 있는 질환이고 우리가 그 안심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치료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꼭 치료해보자고 환자분을 안심시키고 병식을 인지하게 하여 치료를 같이 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이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한약 치료와 침 치료, 약침 치료가 현재는 치료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한약 치료 같은 경우는 50개가 넘는 임상 연구와 그리고 7,000명이 넘는 그 케이스 보고에서도 한약 치료가 치료 효과가 우수하다는 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인으로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음식과 그리고 감정이 크게 연관을 주고받기 때문에 네. 스트레스에 있는 상황 자체를 벗어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에 좀 견딜 수 있게 환자분을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 장 기능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식사 습관을 규칙적으로 그리고 음식을 부드럽거나 그다음에 장에 자극이 덜 가는 음식으로 조절해 주는 것도 같이 하면은 훨씬 더 치료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한약과 침 치료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상황까지 고려를 한다. 이 부분이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들을 많이 만나 오셨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케이스 사례 한 가지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제 나이가 드신 이제 어르신 남자 환자분이셨는데 복부에 가스가 많이 차는 환자분이셨고 4, 5년 전부터 증상을 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복부가 윗배가 항상 팽팽해서 식사하시면 항상 더부룩함이 있으셨는데 네. 이분은 이제 항상 그 업무 자체가 너무나 바쁘게 그리고 불규칙하게 밤샘 작업을 많이 해서 식사가 항상 불규칙하신 상태셨어요. 그러셔서 이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성적인 염증이 오랫동안 장에 축적되는 비습열의 상태였고 여기에 맞춰서 치료를 일주일 정도 시행했을 때 가스가 많이 빠지고 그다음에 복부 팽만감이 많이 감소한 상태로 호전됐습니다. 그런데 직업상 계속 불규칙한 식습관과 생활 패턴이 유지됐기 때문에 다시 복부의 팽만감이라든가 불편감이 다시 생겨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꾸준히 3개월 정도 같이 침 치료와 한약 치료를 하고 나셔서 훨씬 더 많이 좋아지셨고 현재는 최근에 한번 다시 내원하셔서 그 요즘은 증상이 어떠신가 여쭤봤을 때는 안정돼도 굉장히 편하게 지내고 있다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확실히 평소의 생활 패턴과 많은 연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알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부터가 일단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한의학에서는 또 관련 혈자리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편하게 조금 평소에 뭔가 대장 기능이 안 좋다 싶을 때 눌러보면 좋을 만한 그런 혈자리가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족삼리라든가 곡지, 합곡혈이 있는데 족삼리 같은 경우는 다리를 좀 걷으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네. 합곡혈 같은 경우나 곡지혈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찾아내기가 조금 쉬운 편입니다. 합곡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손가락과 두 번째 네, 저기 손가락 화면이 나오고 있네요. 네네네. 사이에 있는 그 두 번째 중수골 사이 그 가운데 지점을 압박을 하게 되면 좀 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곡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꿈치를 굽힌 상태에서 주름이 생기는 바깥쪽 끝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금 있는 펜이라든가 아니면 그 앞봉 같은 경우 아니면 면봉 같은 경우로 가볍게 한 3분에서 5분 정도 그 지압을 해주시면 갑작스러운 복통에 도움이 충분히 되실 겁니다. 네, 소화기 기능과 관련된 혈자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참고해 보시고 면봉이나 이 펜 등 도구를 이용하셔서 간편하게 한번 좀 속이 더부룩하고 안 좋으시다면 그쪽을 눌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 음식과도 참 많은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장을 예민하게 하는 음식은 피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원장님 어떤가요? 포드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포드맵이라는 거 하는 것은 장에서 흡수가 되지 못하고 미생물에 의해서 장에서 발효가 되어서 가스나 팽만감 그리고 설사를 유발하게 되는 음식인데요. 발효가 되는 올리고당, 단당류, 이당류 그리고 당 알코올이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네.
고포도맵 음식으로는 밀이라든지 당 또는 설탕, 우유, 그리고 저희가 요즘 설탕 대체제로 많이 사용하는 만티톨도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되고요. 저포도맵 음식으로는 이제 현미라든지 그리고 신선한 과일, 채소 또는 닭고기, 소고기 같은 단백질이나 그리고 코코넛 오일 등이 저포도맵 음식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고포도맵 식품은 피하시는 게 필수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끝으로 생활 속에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반 원장님 정리해 주시죠. 네. 우리가 현대인들이 많이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특히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불규칙한 식사 습관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바쁘시더라도 간단한 음식, 예를 들어서 뭐 밥을 끓여서 살짝 드신다든가 하는 정도로 한두 수저 드시는 정도로 간단하게나마 규칙적으로 드신다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섭취할 때도 과일이나 야채 같은 경우를 앞서 말씀하신 저포도맵으로 같이 섭취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운동이라든가 취미생활을 같이 해주시면 훨씬 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규칙적 식사와 저포도맵 식품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야기한 내용들 화면으로 정리해봤는데요. 만나볼까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의보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많은 현대인들께서 겪고 있는 질환인 것 같은데요. 바로 불면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에 7명이 바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의원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내원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유형의 환자들이 보통 한의원을 찾는지 이 원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불면증 환자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젊은 층보다는 노년층,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층보다는 낮은 층에서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한의원에 자주 내원하시는 불면증 환자분은 대부분 폐경 전후에 있는 갱년기, 중년, 노년, 중년에 계시는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이나 사고 등 스트레스가 많은 여성분들, 젊은 여성분들이 일상의 스트레스 때문에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고 그래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내원을 하십니다. 그렇군요. 정말 다양한 유형의 환자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좀 불면증을 의심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렇게 저녁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막 아드레날린이 분출이 되면서 집에 가면 잠을 자기가 싫은 거예요. 막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새벽 3시, 4시 막 이렇게까지 잠을 못 자고 설칠 때가 많은데 이런 것도 불면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혹시 특별한 일이 있으셨던 건 아니고 그냥 네. 일상적인 일이 피곤하시고 하셔서 못 주무시는 건가요? 너무 방송을 하다 보면은 막 열정이 막 올라오면서 이게 집에 가서도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혹시 이렇게 진행된 지가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방송을 시작하고부터 약 한 달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일단 원발성 불면증이라고 하는 것을 의학적으로 정의를 해보면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어떤 장애가 없이 그리고 물질적인 생리적인 이상이 없이 잠에 들지 못하는 증상을 말을 하는데요. 네. 그리고 여기서도 생활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다든지 일상적인 스트레스로 한 1개월 미만으로 잠을 들지 못하는 경우는 원발성 불면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 아나운서님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불면증을 판단하는 기준이 1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의심을 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불면증도 유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수면 장애, 즉 불면증에는 3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잠을 아예 시작을 하지 못하는 시작 불면증입니다. 그래서 네. 잠을 자려고 누웠음에도 불구하고 30분 이상 잠들지 못하는 입면 장애가 있고요. 유지 장애라고 해서 잠을 들었는데 5번 이상 깨거나 한 번 깨면 30분 이상 다시 잠들기 힘든 수면을 유지하기 힘든 장애가 있고요. 네. 조기각성이라고 해서 수면 종료 장애입니다. 너무 일찍 깨버려서 다시는 잠들지 못하는 장애인데요. 보통은 이렇게 불면증을 앓으시는 분들은 이 중에 2가지 이상을 동시에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2가지 이상
증상, 장애가 같이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불면증을 겪고 있는 주위 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 불면증 때문에 다른 질환도 얻게 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잠과 관련된 질환들은 또 어떤 게 있을지, 이상 증상들은 어떤 게 있을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선 관련 질환으로는 수면 무호흡증이라든지 당뇨병, 비만 또는 우울증, 치매 등이 있게 되고요. 이런 관련 질환 때문에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네. 우울증 때문에 이런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불면증 환자분들은 어디서부터 관련 질환이 있는지 또 꼼꼼하게 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울증이나 그리고 치매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불면증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수면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한의학에서 변증을 할 때는 일단 증상에 따라서 한 5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네. 심비양허라고 하여서 심과 비가 동시에 허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예를 들면 땀을 많이 내거나 아니면 몸이 좀 권태롭고 나태해지고 또 기운이 빠지면서 꿈을 많이 꾸는 경우 이 심비양허를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심담 허겁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20대, 30대 젊은 여성분들이 생각이 꼬리를 물고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란다든지 꿈을 깨면서 갑자기 깨어나는 경우 심담 허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음허하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음허로 인한 허열, 즉 노력을 많이 하거나 너무 잠을 자지 못한 경우 얼굴로 열이 떠오르는 것 같은 증상 느껴보셨을 텐데요. 네네. 이걸 한의학적으로 허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허열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증상을 음허하왕이라고 하고 관하상뇨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아까 반덕진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장과 어떤 우리의 몸은 항상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경우 두통이 있거나 눈에 열이 차오르거나 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옆구리 통증이 있거나 하는 경우 여기에 속할 수 있겠고요. 네. 위부불화라고 해서 위장에 조화롭지 못함으로 인해서 트름을 자주 한다든지 속이 미식거린다든지 특히나 이제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자려고 하면 너무 배가 고프고 그렇다고 또 밥을 먹으니 소화가 안 돼서 잠이 안 오고 이런 분들을 위부불화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한의학에서는 원인에 따라서 불면증을 분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반 원장님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어떠한 분들이 이 불면증에 잘 올 수 있다고 보고 있나요? 아까 이 원장님이 잘 말씀하셨듯이 네네. 우리 몸이 이제 전체적으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 예를 들어서 기력이 크게 쇠퇴한 노인의 분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스트레스에 민감하신 분들인데 평소에 스트레스가 쌓이는 분들이 이제 몸에 스트레스가 쌓인 거를 우리는 기울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기울인 상태인 분들이 또한 불면증이 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스트레스랑 연관이 또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잠을 못 자게 되면 내일이 힘들다 보니까 수면 유도제의 힘을 빌리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뭔가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원장님께서는 이 수면 유도제의 장기 복용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좀 지독하게 불면증을 앓으셔서 수면 유도제의 도움이라도 빌리셔야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주치의 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적절한 처방약을 먹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처방을 하는 의사와 환자가 동시에 걱정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면 유도제의 의존성 문제인데요. 네. 예를 들면 같은 양의 수면제를 먹어도 이제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다든지 수면제를 이제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그로 인한 불안증이 다시 유발이 된다든지 하는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이러한 의존성을 끊기 위해서는 약의 반감기를 고려를 해서 약을 조절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제 약의 경우에는 약을 먹고 잠이 들게 되면 1, 2단계의 얕은 수면을 유지하게 되고 3, 4단계의 깊은 수면 단계를 거치지 못하게 돼서 전체적으로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주의해서 복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의존성뿐만이 아니라 수면의 질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은 저도 몰랐던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연요법으로 불면증을 치료하는 방법, 뭔가 한의학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나요? 우선 침과 한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환자의 증상이나 상황에 맞게 혈자리를 자침을 하게 됩니다. 합곡이나 족삼리혈도 좋고요. 내관혈이나 아니면 용천혈 등을 사용하게 되고 한약 같은 경우는 갱년기, 스트레스, 우울증 등이 있는 환자분들의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서 환자 개개인에 맞는 처방을 통해서 한약과 같이 곁들여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뜸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따뜻한 뜸의 기운을 통해서 몸의 긴장을 좀 이완시킬 수 있고 그리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심신 안정을 가져올 수 있고요. 네. 또 제가 불면증 환자를 볼 때 가장 좋아하는 치료 중에 하나가 추나요법입니다. 보통 불면증의 환자분들은 불균형한 신체의 이제 불균형함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네네. 추나요법을 반드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팔을 반드시 위로 올려야만 잠을 잘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경추의 디스크로 인하여 상완신경총이 눌리기 때문에 팔을 들어 올려야만 팔이 시원하게 느껴져서 팔이 네. 이제 신체 순환이 되기 때문에 잠들 수 있는 것인데요. 이제 팔을 들어 올리고 수면을 하게 되면 수면에 입면하는 것도 어렵게 되고 유지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분들은 반드시 경추 디스크 통증을 완화하는 추나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네. 이러한 다양한 치료를 통해서 이제 불면증 환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조건 잠에 들게 하기보다는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원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 부분이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보니까 정말 다양한 형태로 이 수면 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한의학적 치료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이것만은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신체 온도 사이클을 활용하는 것을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신체 온도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은 자연스럽게 하루에 한낮에 가장 높아지고 밤이 되면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온도 차로 인해서 졸음이 유발되고 잠에 들게 되는데요. 네. 이러한 원리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여성분들이 생리기간이 되면 항상 졸리고 피곤한 상태가 유지되는데요. 네네. 이게 바로 프로게스테론의 이제 활동으로 인해서 이제 몸이 항상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장기, 즉 신부 온도가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최고 온도와 최저 온도의 온도 차이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서 이제 계속 피곤한 상태가 유지되게 되는 건데요. 네네. 이제 이런 인체 온도 사이클의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 몸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게 반신욕을 한다든지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신다든지 그래서 예전부터 많이 내려왔던 따뜻한 우유 한 잔 마시는 거 수면법에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신체 온도 사이클을 이용해서 불면증에 접근하는 것을 일단 추천드리고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취침 전에 휴대폰 사용을 절대 금지하는 것인데요. 네. 알긴 아는데 참 실천하기 힘들죠. 네, 저도 이제 네네. 새벽까지 휴대폰을 아침까지 막 잡고 있을 때가 많은데 네. 사실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놓기가 쉽지 않죠. 네, 그리고 휴대폰을 보다가 내려놓아도 이제 잠이 들지 않고 눈앞에 어른어른 화면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 휴대폰을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휴대폰을 이제 작은 화면을 계속 보게 되면 내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두통이나 눈 건조함 등을 느끼게 되는데요. 네. 이로 인해서 잠에 들 때 필요한 멜라토닌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소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에 드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네. 또한 요즘 이제 자기 전에 자주 보는 내용들 유튜브라든지 릴스 이런 게 자극적이죠. 굉장히 네. 자극적이고 막 반짝거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보다 보면 도파민이 막 폭발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네네. 그 도파민 폭발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심장이 막 뛰기도 하고 흥미가 높아지기도 하는데요. 이때 교감신경이 활성화돼 버리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도파민이 계속 활성화되면서 도파민 수용체에 대한 반응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계속 피로하고 눈도 피로하고 잠들고 싶은데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아도 잠들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완전 겁니다. 공감해요. 릴스 보다가 갑자기 저 막 자려고 누웠는데 일어나가지고 막 춤 연습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잠을 또 더 못 자겠는 거예요. 그게 다 연관이 있었군요.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되는 연관이 있기 때문에 휴대폰을 좀 내려놓는 것이 좋고요. 네. 만약에 불가피하게 내가 꼭 휴대폰 또는 영상을 봐야겠다라고 하신다면 차라리 태블릿 PC, 컴퓨터, 노트북 등으로 좀 큰 화면으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뭐 이 생각이 참 많은 분들도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생각을 내려놓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또 MBTI 굉장히 유행을 하는데 특히 이제 N에 속하시는 분들이 네. 생각을 멈출 수 없다. 생각을 멈추는 건 대체 무엇인가라고 저한테 질문도 많이 하세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은 자려고 누워서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특히 자기 전에 누우면 특히 우울하고 불안하고 좋지 않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실제로 신경정신과에 가도 티칭을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호흡법을 의식적으로 해보라라는 것인데요. 오. 내가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고 의식적으로 이 호흡을 하다 보면 다른 잡생각이 약간 멀어지면서 오로지 호흡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리고 횡격막 가득히 숨을 불어 넣었다가 빠지는 과정에서 호흡 근육이 한번 이완이 크게 되고 몸의 긴장이 풀리게 되면서 잠을 다시 올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네. 이럴 때 이제 아로마 오일 같은 거, 향기요법을 함께 병행하신다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온수 목욕 그리고 핸드폰은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생각을 내려놓고 호흡을 좀 느리게 해보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아까 그 우유가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또 도움이 되는 뭐 차나 음료가 있을까요? 우선 이제 수면 위생에 대한 내용에 커피나 이제 술 이런 걸 멀리하라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커피 같은 경우는 일단 음료에 커피나 녹차처럼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저녁이 되면 최대한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네. 특히 커피는 다들 알고 계시더라도 술이라든지 녹차 또는 보이차 이런 것들은 저녁에 좀 피해 주시고요. 대신에 좀 따뜻하게 데운 대추차라든지 구기자차 유자차 이런 것도 괜찮겠고요. 네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카페인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 도움이 되는 음료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또 이 밖에 일상생활 속에서 좀 숙면에 들기 위해서 하면 좋은 습관들 이런 것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불면증 환자분들은 내가 잠을 자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 좋게 잠이 들게 되면 낮이 몇 시간이 되더라도 이제 계속 자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잠을 청하게 되는데요. 오히려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을 잠을 잤으면 일어나 주는 것이 불면증에 더 도움이 되고요. 네. 특히나 일어나는 시간을 내가 얼마 자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제 정 아나운서님처럼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침대에 올라가서도 일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계속 하시고 뭐 태블릿 PC로도 일을 하시고 대본도 고치시고 네, 완전 네. 저인데요. 네,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네. 침대에서 일을 하게 되면 또 뇌가 막 활성화되고 이제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침대로 일을 가져오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또 있을까요? 또 말씀드리면 뭐 수면제나 진정제 같은 것을 너무 장기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주치의 원장님과 자신의 상황을 잘 상담을 해서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일상 속의 습관들까지 팁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불면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더욱 다양한 한방 정보에 집중해 볼 수 있는 시간이죠. 반덕진 원장님께서 준비하신 만성 피로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로란 우리가 일을 하는 동안 이후에 허탈감이 심하게 느껴지거나 혹은 기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은 인구의 대략 10에서 40%가 피로를 느낀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의 분류에 있어서는 만성 피로, 그다음에 급성 피로, 지속성 피로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런 만성 피로는 6개월 이상 지속되고 반복되는 피로를 말하며 급성 피로는 1개월 미만에 지속되는 피로, 지속성 피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피로는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피로로 나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로 중에서 만성 피로의 경우에는 대부분 환자들이 3분의 2 이상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원인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신체적 원인으로 있는 질환에서는 빈혈이라든가 갑상선 기능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신기능이 저하되거나 간 기능이 저하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밖에 정신적인 원인에 있어서는 우울증이라든가 조현병이라든가 치매라든가 이런 경우도 원인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신체적 원인보다는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피로가 유발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3분의 2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원인을 제외한 원인을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를 만성 피로 증후군 또는 특발성 만성 피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피로들 중에 최근에 발생했거나 체중이 감소하거나 출혈이 있거나 호흡이 곤란이 생기거나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레드 플래그 사인이라고 해서 굉장히 위험 신호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저질환에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이런 마음과 몸은 하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신체적 원인, 정신적 원인, 그 외의 원인으로 그 발생한 피로에 대해서도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피로 증후군의 진단에 있어서는 먼저 1단계와 2단계로 나뉠 수 있는데, 1단계에서는 새로운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되고 혹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그리고 현재의 힘든 일 때문에 생긴 피로가 아니며 휴식으로 이런 피로 증상이 개선되지 않고, 그리고 만성 피로 때문에 직장 및 개인의 활동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를 저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진단하는 경우에는 이런 8가지 증상 중에 4가지 이상의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되는데, 기억력이 저하되거나 집중력이 저하되는 경우, 인두통 같은 경우는 목을 삼키거나 목 안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 경부나 애가부 림프선의 암통이라는 거는 목의 바깥쪽에 있는 우리 목덜미라든가 그다음에 목 앞쪽에 있는 림프선에 통증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근육통은 우리가 평소에 느낄 때 온몸이 뻐근하게 아프다는 근육통, 그리고 다발성 관절통이라 하면 우리 몸에 있는 관절 부분의 통증이 어느 순간 여기저기가 아프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두통은 우리가 갑자기 한 번씩 머리가 맑지 않고 띵하거나 하는 보통 긴장성 두통인 경우가 많으며, 잠을 자도 그리고 상쾌한 느낌이 없는 경우, 그리고 운동 후에 나타날 때 그냥 단순히 운동을 하고 약간 피곤하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 심한 건태감을 느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피로에 대해서 우리 한의학에서는 노건, 허손, 허로의 범주에서 보고 있습니다. 노건이라 하면 과도한 업무 등으로 인해 전신 무력감이나 권태감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고, 허손이라 하면 장부의 원기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만성 소모성 질환, 허로라 하면 이런 만성 소모성 질환이 오래 가서 점차 심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노건, 허손, 허로에 해당하는 만성 피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변증 분류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변증 분류라 하면 우리 인체 상태를 다시 그 몸 상태에 비추어 봐서 증상을 분류하는 경우인데, 대표적으로 기허, 혈허, 양허, 음호로 나뉘어지며, 기허라면 우리가 평소에 기력이 약하다, 기력이 세하다 할 때 체내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 많이 소모된 상태로서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피곤하고 움직이면 더 피로해지며 식은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혈허 같은 경우는 체내에 혈액이 많이 소모되어 부족한 상태로 대표적으로 어지럽거나 안색, 입술이 창백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양허 같은 경우는 몸의 에너지 대사 기능이 떨어진 상태로 추위를 잘 타며 손발이나 아랫발 등이 시리거나 찬 경우가 많고, 음호인 경우는 인체의 기초 대사 물질이 부족한 상태로 오후에 열이 오르거나 잠을 잘 때 등에서 식은땀이 난다든가 몸이 전차 말라가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성 피로에 대해서 한의학적 치료에 있어서는 먼저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인 질환이 있는 경우,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 있을 때 먼저 치료를 해야 되고, 그리고 환자분이 만약 이런 원인 질환들이 없는 경우에 느끼는 피로감이 심하다면 먼저 환자분이 충분히 원인 질환 없이도 만성 피로가 생길 수 있고 이를 치료할 수 있다는 점을 안심시키는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한의학적 치료에 있어서도 변증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허, 혈허, 양허, 음허 나뉘는데, 이런 증상들이 정확하게 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고,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도 홍삼이라든가
그 흑염소 같은 경우도 양어나 기어 증상에는 어느 정도 맞지만 오히려 음어 증상이라든가 혈어 증상에 잘못 투여가 되면 만성 피로를 더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인 한의사와의 진단과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만성 피로를 치료할 때는 먼저 만성 피로를 완화할 수 있는 에너지 보존 전략을 같이 시행하면 더 좋습니다. 이 보존 정책은 먼저 일을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을 하고, 일을 할 때는 속도를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속도를 조절하며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그리고 일을 할 때 너무 피로감을 느끼지 않는 적절한 위치와 자세를 취해서 하면은 훨씬 더 만성 피로를 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만성 피로는 치료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적어도 3개월 정도는 꾸준하게 증상이 다 나을 때까지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한방의 반덕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한방 시간에서는 반덕진 원장님과 함께 만성 피로의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원인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만약 피로감이 6개월 이상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내 생활 패턴에 뭔가 문제는 없는지 한 번쯤은 돌이켜보는 습관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혼자서 찾아보기가 어렵다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의부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알찬 건강 정보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